옛날 어느 마을, 선비 달봉이의 집에 머슴 3세가 있었는데 자주 꾀를 부리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루는 주인 달봉이 3세를 불러 세우는데 삼세 이 녀석아, 네, 주인어른. 내 녀석이 요즘 왜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것이냐? 아,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날도 덥고 먹는 것도 부실해서 기운이 없어서. 핑계대지 말고 밥값은 해야지 이 녀석아. 예, 알겠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3세는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야 주인 양반은 방 안에서 편하게 앉아 글만 읽으니 떼약볕에 나가 일하는 힘든 내 처지를 알기나 하겠소. 지쳐서 조금만 쉬어도 게으름 피운다고 야단을 치니 너무하시네. 이 말을 들은 달봉이 3세에게 말하기를 삼세 이 녀석아, 내 생각에 나는 편안히 놀고 너만 힘든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와 내가 하는 일을 바꿔보자꾸나. 내 오늘부터 너처럼 옷을 입고 들에 나가 일을 하겠다. 대신 너는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망건과 갓을 쓰고 행전에 버선까지 착용하고 책상에 꿇어앉아 맹자를 배우기 바란다. 아이고 주인어른,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분명 그 말 후회하지 마십시오. 3세는 선비 복장을 한 채 책상에 눌러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이 나고 다리가 아프며 구역질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고 주인어른, 쇳내가 하던 일은 오히려 쉽고 방 안에서 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깝죽대지 않고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양반의 일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란다. 예, 어르신 잘 깨우쳤습니다요. 그래, 그럼 나는 기방에 가서 매월이랑 저녁 먹고 놀다 올 테니까 너는 그만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그 후로 3세는 더욱 게으름을 피웠다고 한다. 어느 날 아침 70이 넘은 대감 부인이 대감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영감탱이! 당신 어젯밤에 사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대감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같이 언성을 높여 대꾸하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난 어젯밤에 사머리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에 부인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사머리가 울면서 나한테 죄다 털어놨다고? 세상에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린 여종의 은밀한 곳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부인의 계속되는 꾸중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머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잠깐 갔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딴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의 혼줄이 더욱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물건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흐느적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머리의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단 말이오? 물건이라면 적어도 굵고 빳빳한 장작 같은 돌쇠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오?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술 깨나 마시고 들어온 어느 남편이 재미있다는 듯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건넌 마을에 사는 배씨 녀석 알지? 그런데 말야, 그 녀석한테 아주 망측한 병이 생겼다고 하는군. 어떤 병인데 그래요? 응,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빳빳해져서 고생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매우 부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발이지 그 병을 당신 것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옛날 어떤 사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칠복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너는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당나귀로 환생하거라. 그렇게 사내는 당나귀로 변하고 말았다. 염라대왕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전라도에 사는 나이 70의 김칠보기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나이 40의 김칠복입니다. 허,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사람을 착각하여 잘못 데려왔구나.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줄 테니 시체를 장사하기 전에 얼른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에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렇게 살아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그날 밤 부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는데 염라대왕이 너무나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사내의 거시기가 당나귀의 거시기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내 다시 지옥으로 가서 거시기를 바꿔와야겠소. 아무래도 이것이 너무 크니 불편하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안 돼요. 다시 가면 틀림없이 염라대왕이 당신을 잡아서 다시 안 보내줄 거예요. 라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겠지만 제가 좀 참아볼 테니 그냥 살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 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여?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서지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 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 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요, 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아내가 자색이 매우 곱고 예뻤다. 그리하여 선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래 이 종의 아내 방에 들어가 열정을 불태웠다. 선비가 매우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그만 10여 세 된 조카에게 그 일을 들키고 말았다. 하루는 조카가 선비에게 묻기를 삼촌은 여자에 대한 생욕과 음식을 먹는 식욕 중에서 어느 것이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이고 삼촌,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 제 물음에 어서 대답이나 해보세요. 뭐 색욕과 식욕이라고? 그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으냐? 그러자 조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삼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삼촌이 하는 일을 살펴보니 분명 그렇지가 않았어요. 삼촌은 집에서 일하는 종은 더럽다 하면서도 그의 아내 여종은 사랑하고 좋아해 데리고 자면서 그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삼촌은 그 여종의 남편이 남긴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더러운 종이 남긴 밥이라고 하며 절대로 먹지 않겠지요? 종의 아내는 껴안고 좋아하면서 종이 남긴 밥은 더러워하니 분명히 식욕보다는 색욕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틀림없지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몰래 이 삼촌이 하는 일을 모두 살펴보았구나. 내가 그런 것을 어찌 다 아냐? 이 못된 녀석아. 삼촌, 저도 남녀의 잠자리 정도는 벌써 다 알지요. 이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 이제부터 다시는 종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으마. 이에 조카가 웃으며 다시 말하길. 삼촌,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30냥만 주시면 그냥 모른 채 해드린다는 거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넣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 장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색시에게 맛을 들이더니 색시가 너무 좋아 장사는 본체 만체하고 잠시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구려. 그렇게 거의 2달가량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랑에게 색시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가치 있는 시간이 좋기로써니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서방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뽑아줄 수 없겠소. 몸에 간직하고 가게 말이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당신과 떨어지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는구려.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뽑아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장서방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이튿날 저녁 무렵에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장서방은 한없이 색시의 품이 그리웠다. 마누라, 너무 보고 싶구려. 그래서 아내가 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아쉬운 듯 만져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오, 방이 다 차서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냅시다. 거 적적한데 잘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서방은 문득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앞 못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심심하니 내가 문제 하나 내겠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소?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게요. 이에 앞 못 보는 사내가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디 잠깐 이리 한번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맞춰보리다.
주머니를 받은 사내는 잠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주머니를 장서방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부인더러 좀 더 앞쪽 것으로 뽑아달라고 하시오. 이건 너무 뒤쪽 냄새가 나는 걸.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란 장서방이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가만 두지 않겠소. 그러자 안목 보는 사내가 말하길.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똥 꾸린 내가 나지 않소.